지난 영상에서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때 실제로 내 돈이 얼마 필요한지 간단하게 맛보기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에서 적용을 시켜서 제가 3억, 8억짜리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금액은 얼마 들었고 또 시기별로 실제로 얼마 들었는지 또 잔금 대출을 할 경우에 왜 특정 은행을 선택을 했는지 이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또 잔금 치르는 방법을 한 가지만이 아니라 플랜 A, B, C로 나눠서 내가 실거주할 때는 얼마 들지, 전세를 준다면, 반전세를 준다면, 혹은 월세를 준다면 각각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한번 따져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거주, 전세, 월세 각각의 방법을 실제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제로 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양가 3억 8천짜리 아파트 당첨이 되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제 경우에는 약 4억 1,46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상세 항목을 따져보면 일단 총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3억 8,200만 원이었고요. 제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629만 원이 들었고 유상 옵션 중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전실 설치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7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의 경우 무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자가 있었는데요. 약 3년이 되는 기간 동안 중도금 대출 이자가 한 1,200만 원 정도가 붙었습니다. 후불로 납부하는 조건이었고 여기에는 이제 보증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취득세랑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드는데요.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600만 원 초반 정도가 드는데 취득록세의 경우에는 분양가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니라 분양가랑 확장비 그리고 에어컨 이 금액을 다 합친 금액에 대해서 취득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친 금액 3억 9,600만 원에 대해서 1.1%에 해당하는 금액 436만 원이 붙었고요. 또 부수적으로 인지세랑 증지세 이것은 이제 꼭 내야 하는 금액이고 또 채권비가 붙습니다. 채권 할인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전 채권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매입하고 그냥 바로 팔았을 경우에 그 할인 비용, 그 금액이 이제 약 115만 원 정도 나왔고요. 또 설정 채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대에서 다 내야 하는 금액은 아니고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 할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 금액이 이제 55만 원 정도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수적으로 관리비 예치금이 들었는데요. 이 금액은 처음에 집주인이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이고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게 약 33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기본적인 분양가는 3억 8천 정도였지만 이거는 이제 단순한 분양 대금이고 여기에 확장이나 옵션을 할 경우에는 물론 안 하면 당연히 안 붙겠죠. 추가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에 이제 돈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약 4억 1,465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옵션이나 확장 같은 경우에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죠. 안 했다면 당연히 붙지 않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안 받고 잔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이자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표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 이 금액은 없겠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공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줄눈이나 코팅, 탄성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금액이 더 붙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맞춘다면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필요합니다. 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생애 최초 취득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겠죠. 제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취득세를 써놨습니다. 또 잔금 치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잔금을 쳤다면 재산세가 추가로 있는데 그 이후에 잔금을 쳤다면 재산세가 없습니다. 본인이 잔금 치는 시기를 6월 1일을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제 경우에는 재산세를 예상해봤을 때 한 40만 원 초반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또 이제 잔금을 미리 쳤는데 전월세를 맞추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면 공실 관리비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잔금을 못 치른다면 잔금을 연체하게 되니까 그 연체 이자가 또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약 4억 1,46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는데, 똑같은 분양가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시기별로 얼마가 들까요? 이것을 타임라인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금액들 중에서 1, 2, 3번의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분할 납부를 하고,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잔금 치는 후반기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타임라인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최종 금액은 4억 1,465만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 분양가 3억 8,200만 원, 확장 비용, 에어컨,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데요. 분양가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시면 분할 납부하시는 걸 볼 수 있고, 확장비,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중간 분할 납부를 하죠. 그리고 기타 금액,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이랑 관리금 예치금, 취득세, 등기 관련 비용,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제 경우에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중도금은 1차부터 6차까지, 그리고 마지막 잔금 30%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금 출처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약금 1, 2차는 이제 잔압을 했고, 중도금 1차부터 6차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확장 비용이랑 에어컨 비용 같은 경우에도 분할 납부기 때문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확장이랑 에어컨도 따로 대출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약금이랑 중도금도 전부 다 이제 잔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납부를 하고, 마지막에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이때는 분양가도 잔금 30%, 확장비도 잔금 50%, 옵션비, 에어컨도 잔금 80%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마지막에 1,200만 원을 다 갚아야 되죠. 그러면 이때 분양가 잔금 30%, 1억 1,460만 원, 확장 잔금 314만 원, 옵션 잔금 624만 원,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 1,200만 원, 이 금액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 1차부터 6차까지 받은 금액들은 전부 상환을 해야 되죠. 그 금액이 3,820만 원 곱하기 6 하면은 2억 2,9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금일에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돈은 중도금 대출 상환 금액 2억 2,920만 원과 이 네 가지를 합친 금액 전체가 필요해요. 제 경우에는 잔금 대출과 잔압으로 메꾸려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했고요. 잔금일에 잔금 대출을 실행해서 잔금을 친다면 잔금 대출 실행일이 바로 잔금일이겠죠.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 관리비 예치금과 취득세, 등기 관련 비용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본인이 입주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분이 바로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도 바로 같이 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든 세입자든 나중에 입주를 한다면 관리비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할 때, 그러니까 열세를 수령할 때 내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도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배협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에서 언제 어디로 얼마를 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때 내시면 되고, 잔금일에 당장 내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보통 입주자 예비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다면 취등록세 말고 이제 등기 관련해서 대행해주는 그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에 맡겨서 공동으로 알아서 해줄 때 같이 하시면 되고요.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을 치를 때는 법무법인을 반드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대출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잔압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 같은 것을 맞춰서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셀프로 등기를 치기도 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액은 바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납부해도 된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잔금 대출을 왜 특정 은행을 선택했는가? 제 경우에는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을 치르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했는데요. 이때 이배협에서 협약한 은행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 은행에 다 이제 연락을 취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당첨된 단지의 경우에는 11군데 은행이 협약이 되었고 각 은행별로 금리는 어떤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거치기간, 대출기간은 어떠한지, 감정가는 얼마나 높게 나왔는지, 중도상환 수수료는 어떤지, 부수거래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표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건들을 살펴보면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은행들의 기본적인 조건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1주택자 이상이면서 미처분할 경우에는 은행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60%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또 DSR도 기본적으로는 70%였습니다. 현행 기준은 40%지만 예전 모집 공고문의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70%까지 보는 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대략 보시면 금리 같은 경우에도 4% 초반으로 봐주는 곳도 있고 3% 후반으로 보는 데도 있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4% 초반 4% 후반도 있고 5%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5년 고정의 혼합금리였고 거치 기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거치 1년인데 없는 은행도 있었고요. 대부분은 다 거치가 1년. 그리고 대출 기간, 상환 기간은 거의 다 이제 최대 40년까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이제 감정가인데요. 제 경우에는 84A 타입이고 기준층 이상이기 때문에 제 것만 빨간색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4억 6,300, 국민은 4억 3,500, 기업은 4억 9천 이런 식으로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요. 쭉 보시면 낮은 때는 4억 3천이다가도 여기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5억 1천 이렇게 거의 1억 가까이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똑같았고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정가의 80%까지, 무주택자는 70%, 그리고 주택을 1주택 이상이라도 보유를 한다면 감정가의 60%까지. 다만 이제 1주택자이지만 처분을 할 경우에는 70%까지 대출 한도가 최대치로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이거는 거의 모든 은행이 다 똑같았습니다. 쭉 보시면 다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은 조건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DSR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70%지만 은행마다 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신한은행은 100%까지. 쭉 보시면 여기 새마을이나 여기 농협도 또 지점에 따라 다른데요. 이런 곳은 막 200%까지 되게 여유 있게 이렇게 봐주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거의 1%에서 많으면 1.5% 안팎인데 이제 1.2%, 1.4% 요 정도면 이제 약간 높은 편인 거고 1.5%도 있네요. 거의 대부분은 다 1% 정도였습니다. 부수거래 같은 경우에도 은행마다 굉장히 조건이 다 달랐는데요. 부수거래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고 한 3-4건은 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금리를 적용시켜주는 은행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나 디딤돌 같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출 상품을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지도 은행마다 좀 달랐고요. 이런 식으로 쭉 다 비교를 하고 나서 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기업은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업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감정가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분양가 3억 8천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4억 초반에 감정을 해주는 은행도 있는 반면에 여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4억 9천에 거의 분양가보다 이제 1억 정도 높게 감정가를 매겨주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고요. 또 금리가 3.77%로 다른 은행보다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DSR도 다른 은행이 70%가 기본인 반면에 여기는 90%로 좀 여유가 있었고요. 대신에 거치 기간이 없는 것은 좀 단점으로 작용을 했지만 저한테는 거치보다는 감정가가 높고 금리가 낮고 DSR이 높은 요 세 가지 기준이 더 크게 장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은행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보셔도 똑같은 집, 똑같은 평수, 똑같은 층, 똑같은 동호수인데도 은행마다
조건이 다 제각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조건들도 있지만 감정가나 금리 이런 거는 본인의 잔금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조건을 비교해주는 표는 입주자 예비 협의회 측이나 아니면 거기서 선정한 법무법인 측에서 한 번에 조건을 정리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상 안 그런 단지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조건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씩 또 변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러한 조건이었는데 은행끼리 또 경쟁이 붙잖아요. 이 경우만 해도 11군데 은행이 한꺼번에 경쟁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은행들끼리 경쟁이 붙으면 중간에 막 조건이 바뀝니다. 그러한 변동 사항을 다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들더라도 본인이 모든 협약은행에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 정도의 손품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실거주할 때, 전세를 줄 때, 반전세 줄 때, 월세를 줄 때 각각 어떻게 잔금이 필요한지 플랜 A, B, C, D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먼저 플랜 A, 실거주 할 경우에 잔금일에 내 돈이 최종적으로 얼마 들까요? 이것도 세 가지 경우로 나눠봤는데요. 제 경우에는 사실 1주택자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 LTV 60%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LTV 80%, 70%일 때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먼저 플랜 A의 첫 번째, 제가 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에는 최대 LTV 80%까지 가능한데요.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선 표에서 분양가, 확장비 등등 해서 4억 1,465만 원이 최종적으로 든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도 최종 합계는 4억 1,465만 원을 적어두었고 계약금 이미 잔압을 했죠. 3,820만 원 계약할 때 이미 낸 돈, 그리고 발코니와 에어컨 금액에 대해서도 전체 금액은 발코니 629에 에어컨 780에서 총 1,409만 원이지만 이 중에 계약금과 중도금 해서 중간에 470만 원 정도를 미리 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써뒀고요. 세 번째로 잔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기업은행에서 감정가를 4억 9천만 원에 감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만약에 LTV 80%가 나온다. 그러면 3억 9,200만 원까지 나올 텐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초과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정확하게는 분양가랑 옵션 확장 금액보다 대출 금액이 적어야 한다 였기 때문에 분양가가 3억 8,200이고 옵션 확장 합친 금액이 1,409만 원, 합치면 3억 9,609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어쨌든 이거 다 합친 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1번, 2번, 3번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4억 3,49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낸 돈, 이것도 이미 낸 돈, 이거는 대출 받을 돈 해가지고 모아진 자금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5번 금액이니까 5번 금액에서 1, 2, 3번 합친 금액을 빼면 마이너스 2,025만 원이 나옵니다. 즉 이만큼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이겠죠. 결국에는 제가 1번, 2번 금액을 이미 잔압을 했잖아요. 이 금액을 합친 금액이 4,290만 원인데 이 금액에서 2,025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니까 최종적으로는 내 돈이 2,265만 원이 필요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필요한 금액은 2,265만 원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사실 입주 시기에 필요한 금액은 없겠죠. 잔금 대출 받으면은 오히려 돈이 남는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잔금 대출을 받다 보니 내 돈이 2,265만 원이 필요한 셈이 됐고 대신에 대출 금액 3억 9,200만 원에 대해서 3.77%의 연 이율을 적용을 했을 때 원금 빼고 이자만 따지면 약 1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보증금 2,265만 원에 월세 123만 원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 표에서 정리를 한 거는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표현을 해봤고요.
네, 대출을 받는 잔금일 당일에 돈이 어떻게 오가야 되는지 진짜 잔금일에 필요한 자금을 정산해봤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랑 취득세 등기 비용은 나중에 되는 돈이니까 일단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 금액을 그 금액이 빠진 금액 4억 809만 원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필요한 금액인데 중도금 대출은 60% 받았으니까 분양대금이 40%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 옵션 비용, 전체 금액 다 적어놨고 중도금 이자 후불 금액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관리비 예치금과 취득세만 빠진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총 금액인데 이 중에서 미리 납부를 한 금액이 있잖아요. 분양 대금에서는 계약금 3,820만 원 납부를 했고 중도금 대출은 납부하지 않았죠. 이거는 대출 받아서 한 거니까. 발코니 확장이랑 옵션도 중간에 먼저 낸 돈들 적어놨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후불 이자는 후불이니까 당연히 미리 안 냈겠죠. 그렇다면 이제 3번 총 금액에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나머지를 각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총 금액이 4억 8,9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4,290만 원은 이미 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잔금일에 3억 6,518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생애 최초라서 LTV 80%만큼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3억 9,2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다 납부하고서도 돈이 남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잔금일 날 잔압을 해야 할 금액을 빨간색 표에 적어놨는데 이 금액은 결국 총 금액 중에서 내가 미리 납부한 금액 빼고 납부해야 할 잔액이 있는데 잔금 대출을 통해서 요거를 채울 거잖아요. 그러면 3번에서 4번을 뺀 금액이 내가 최종적으로 들고 있어야 할 돈인데 3번 금액을 잔금 대출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이렇게 남았죠. 사실 생초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필요한 내 돈은 없고요. 잔금 대출 3억 9,200만 원이 실행이 되면 은행에서 그냥 알아서 갚습니다. 분양대금은 10% 계약금만 본인이 냈고 30% 잔금 필요하잖아요. 그게 1억 1,460만 원인데 이것을 잔금 대출 받은 걸로 메꾸고 또 중도금 대출 60% 받은 건 2억 2,920만 원 이것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잔금 대출로 메꾸고 또 발코니 확장비랑 옵션비 중도금 대출 이자 수수료 요것도 전부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대출 받은 걸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잔금 대출 은행에서 3억 9,200만 원을 대출을 실행을 하면 그것을 각각 이렇게 갚습니다. 이때 A, B, C, D, E에 해당하는 각각의 상환해야 되는 계좌가 다 달라요. 잔금 대출 실행하면 잔금 대출 은행에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계좌가 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알려주면 은행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갚는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하고 나면 내 통장에 1,681만 원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나중에 관리비 예치금이랑 취득세 등기 비용 내야 되잖아요. 그거 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플랜 A 실거주하는 경우 중에서 생애 최초 조건은 아니지만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1주택자인데 처분해서 무주택자 될 사람의 경우에는 최대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자금 마련 계획표는 앞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LTV 80%가 아니고 70%이기 때문에 10%로 계산했을 때는 3억 9,2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3억 4,3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게 차이점인 거고요. 1번, 2번 금액은 똑같습니다. 5번 금액도 똑같고요. 그러면 입주 시에 잔압을 해야 하는 돈이 좀 바뀌겠죠. 1번, 2번, 3번 이거 전부 다 합친 금액이 3억 8,590만 원이고 최종 합계의 금액에서 1, 2, 3번 금액을 뺀 금액이 나머지 이제 필요한 금액이고요. 그게 2,874만 원입니다. 내가 실거주를 할 건데 LTV 70%만큼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입주 시기에 내 돈이 2,874만 원만 있으면 돼요. 이 금액은 입주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1번, 2번 금액도 내가 낸 돈인 거잖아요. 계약금을 포함한 선납한 금액이 4,290만 원인 거고 거기다가 입주 시에 잔압 금액이 2,874만 원인 거고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최종적으로 어쨌든 계약 시기부터 잔금 시기까지 다 합친다면 내 필요한 금액은
7,165만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결국 따지면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내 돈 7,165만 원 필요한 셈인 거고, 대출이자는 3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연이율 3.77%로 대충 계산을 하면은 이자만 따졌을 때 한 10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7,165만 원에 월세 108만 원 내는 셈이다 라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잔금일에 필요한 자금을 정산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생초일 때의 표랑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까는 잔압금액이 오히려 없어서 돈이 2,681만 원이 내 통장에 오히려 남아 도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는 잔금 대출이 LTV 80%라서 3억 9,200만 원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생초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LTV 70%까지 가능해서 대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압 금액이 생겼는데요. 1, 2, 3번까지는 앞선 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잔금 시기에 3억 6,518만 원의 금액이 필요한데 대출을 3억 4,3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3번에서 4번 뺀 금액 2,218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잔금 대출 은행에서 이 금액이 모자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잔금대출 은행의 계좌에 이 금액을 넣어두거나 하면 은행에서 잔압금액과 잔금대출 실행한 금액, 이 두 금액을 합쳐서 납부해야 하는 잔액 3억 6,518만 원을 다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쪼개져 있죠. 금액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합친 금액 중 일부는 분양대금 잔압한 거 빼고 잔금 30% 갚는 데 사용을 하고, 일부는 중도금 대출 60% 상환하는 데 쓰고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네, 물론 이 표에서도 잔금일 당일에 자금 정산을 한 거기 때문에 관리비 예치금이나 취득세 등기 비용은 포함을 안 한 표입니다. 플랜 A의 마지막입니다. 1주택자 이상인 경우, 다주택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최대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자금 마련 계획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선 상황에서 1번, 2번, 5번은 그대로고 잔금 대출 부분만 LTV 60%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바뀌었습니다. 2억 9,400만 원까지 이제 대출이 나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3.77%로 연이율로 계산했을 때 대출 이자만 약 92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입주 시기에 잔압해야 하는 금액은 총 합계 금액에서 1, 2, 3번을 합친 금액을 뺀 금액이겠죠? 이 금액이 7,77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입주 시기에 들고 있어야 잔금을 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표를 한 번 더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7,774만 원은 입주 시기에 필요한 금액일 뿐인 거고, 어쨌든 1번, 2번 금액도 남의 돈이 아니라 내가 낸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금액 합친 돈 4,290만 원과 입주 시 잔압하는 내 돈 7,774만 원, 이 두 금액을 합친 1억 2,065만 원,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내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 셈이 되는 거고요. 대신 월 이자를 92만 원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1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실거주를 한다면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92만 원에 사는 셈과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잔금일 당일날 필요한 자금을 정산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 2, 3번은 앞에 했던 표랑 똑같고요. 잔금 대출이 LTV 60%로 2억 9,400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잔압 금액이 7,118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잔금대출 은행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 빼고 3억 6,518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로 2억 9,400만 원은 메꿀 수 있으니까 본인이 7,118만 원을 잔금일날 들고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잔금대출은행의 계좌에다 아마 넣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실행금과 잔압금을 합쳐서 각각의 A, B, C, D, E에 해당하는 상환해야 할 돈들을 각각 상환을 합니다. 이 표에서는 잔금일 당일날 필요한 돈을 시뮬레이션 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 예치금이랑 취득세 등기 비용은 적혀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플랜 A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플랜 B, C, D 전세 줄 때, 반전세 줄 때, 월세 줄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잔금일에 최종적으로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